할머니, 왜, 왜 30년 동안 숨기신 거예요? 제 옷에 이름표가 있었다면서요. 그때 정장 입은 남자가 찾아왔어. 돈 봉투를 주면서 이 아이는 이미 죽은 아이다라고.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누군가의 선택이 한 아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제가 남의 자식인 걸 알면서도? 우성아, 넌 처음 본 순간부터 내 손자였어. 피가 뭐가 중요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니. 할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우성인지 최우성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감성 드라마 오디오북 서랍 속 은빛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세요. 매주 새로운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물류센터에 불이 켜집니다. 김우성은 이미 트럭 앞에서 오늘 배송할 물건들을 확인하고 있었죠. 영하의 날씨에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지만 이마엔 벌써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우성아, 오늘 강남 쪽 물량 장난 아니더라. 특히 대한그룹 본사는 각 층마다 다 돌아야 해. 동료 배송기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우성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벌써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우성에게 하루 150개의 택배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저 양반은 말이 왜 저렇게 없어? 10년을 같이 일해도 밥 한 번 안 먹자고 하더라니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성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서툴렀고 굳이 그럴 필요도 못 느꼈죠.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출발하는 우성의 뒷모습은 늘 그랬듯 외로워 보였습니다. 강남으로 들어서자 도로는 벌써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등마다 걸리고 불법 주차 차량들 때문에 이중 주차를 해야 했죠. 첫 번째 배송지인 작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택배 왔네. 어제부터 기다렸어요. 30kg이 넘는 복사용지 박스를 들고 3층을 올라가는 우성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건 한 달 전인데 건물주는 고칠 생각이 없어 보였죠. 여기 놓으시면 돼요. 수고하셨어요. 인사를 받았지만 우성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 나왔습니다. 다음 배송지, 또 다음 배송지. 점심시간이 되자 이미 80개를 배송했지만 아직도 70개가 남아 있었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사서 트럭 안에서 먹었습니다. 라디오에선 누군가의 사연이 흘러나왔죠.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택배를 기다려요. 직접 나가기 힘든 몸이라 택배기사님이 유일한 바깥 소식이거든요. 우성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누군가에겐 자신이 그런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묘하게 마음을 무겁게 했으니까요. 오후 2시 대한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죠. 정문으로 들어가려 하자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택배는 지하 주차장 화물 출입구로 가세요. 매번 듣는 말이었지만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정문으로는 못 들어가는 걸까? 우성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지하로 향했죠.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느렸고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각 층마다 물건을 배달하며 우성은 화려한 사무실들을 스쳐 지나갔죠. 정장을 입은 직원들은 우성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가끔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물건만 받고 돌아섰죠. 45층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무거운 기계 부품을 들고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한 노신사가 비틀거리며 벽을 짚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우성은 물건을 내려놓고 달려갔죠.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노신사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우성이 부축하자 노신사는 감사한 듯 우성의 팔을 잡았죠. 고맙네. 잠시만. 숨 좀 돌리고 우성은 노신사를 근처 벤치에 앉혔습니다.
주머니에서 생수를 꺼내 건넸죠. 자신이 마시려던 마지막 한 병이었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 드세요.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노신사는 물을 받아 마시며 우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죠. 따뜻하면서도 슬픈, 그리운 듯하면서도 낯선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김우성입니다. 우성? 김우성? 노신사가 이름을 되뇌는 순간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좋은 이름이네. 부모님이 지어주셨나? 아니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지어주셨습니다. 우성의 대답에 노신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일어섰죠. 덕분에 살았네. 정말 고맙네. 노신사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우성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노신사는 잠시 우성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명함을 꺼내 건넸죠. 받아두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게나. 우성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최민석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우성은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든 평범한 노인이든 우성에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최민석 회장은 비서실로 돌아가며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우성이라는 청년의 뒷모습이 왜 이리 익숙한지, 왜 가슴이 이렇게 뛰는지 알 수 없었죠. 우성은 다시 택배를 들고 나머지 층을 돌았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에야 마지막 배송을 끝냈죠. 트럭으로 돌아오니 불법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5만 원 벌금. 하루 일당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젠장. 처음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숨을 쉬며 스티커를 떼어냈죠. 이런 일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성은 회장이 준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주머니 깊숙이 넣었죠. 자신과는 절대 만날 일 없는 세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날 밤 최민석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였죠. 30년 전 바닷가에서 잃어버린 5살 아들의 사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속 아이의 눈빛이 오늘 만난 청년의 눈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우성이. 우리 우성이도 그 이름이었는데.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서실장을 불렀죠. 오영배 실장, 오늘 내가 만난 김우성이라는 택배기사. 신원을 좀 조사해보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일세. 오영배 비서실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어둠 속이라 회장은 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편 우성은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우성이에요. 오늘도 무사히 일 끝냈어요. 우리 우성이 고생했구나.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할머니,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그냥요. 오늘 이상한 일이 있어서. 우성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의 내가 중요한 거야. 알았지? 할머니의 목소리엔 뭔가 숨기는 듯한 떨림이 있었지만 우성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키워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으니까요. 그렇게 운명의 톱니바퀴는 서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바닷가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죠. 최민석 회장의 서재는 새벽 3시가 되어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죠. 누렇게 바랜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회장과 아내, 그리고 두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성아, 우리 우성이. 회장은 5살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부산 해운대에서의 가족여행. 아내가 둘째 서린이를 돌보는 사이 회장은 우성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죠. 잠깐 전화를 받느라 한눈을 판 사이
아이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그때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해경이 일주일을 수색했지만 아이는 찾을 수 없었죠.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아 실종으로 처리됐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3년 뒤 세상을 떠났고 회장은 죄책감을 사업에 대한 집착으로 묻어버렸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 주무십니까? 오영배 비서실장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회장과 30년을 함께한 그는 회장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아니,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 실장, 그 김우성이라는 청년 조사는 어떻게 됐나? 기본적인 신원은 확인했습니다. 현재 35살 경기도 양평의 한 요양원에 계신 김순덕 씨의 손자로 되어 있습니다. 손자? 친손자인가? 오영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호적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주민센터 기록을 확인해 보니 30년 전 김순덕 씨가 바닷가 근처에서 미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신원을 찾을 수 없어 결국 김순덕 씨가 입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바닷가 미아. 모든 게 맞아떨어졌죠. 그 바닷가가 어디였나? 부산 근교의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해운대에서 해류를 따라 떠내려갈 수 있는 거리죠.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당장 그 김순덕 씨를 만나야겠네. 주소를 알아내게. 회장님,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영배는 말을 멈췄습니다. 30년 전 실종 사건 직후 그가 한 일이 떠올랐죠. 당시 해운대 근처 마을에서 미아 발견 신고가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회장의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확인하지 않고 묻어버렸던 일. 그때는 회장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뭔가 아닙니다. 다만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성은 평소보다 일찍 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회장을 만난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명함을 꺼내 다시 봤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최민석.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사람을 직접 만났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야, 우성아. 오늘 대한그룹 본사 특별 배송 있다며? VIP 물건이래. 동료가 큰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회장실로 가는 물건이었죠. 직접 전달하고 서명 받아야 한대. 보통 물건이 아닌가 봐. 우성은 박스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죠. 송장을 확인하니 미술품이었습니다. 대한그룹 본사에 도착한 우성은 처음으로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장실 직원이 로비까지 마중 나와 있었죠. 김우성 기사님이시죠? 회장님께서 직접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성은 당황했지만 따라갔습니다. 최상층 회장실은 우성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죠.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게, 우성군. 최민석 회장이 따뜻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건강한 모습이었죠. 어제 도움을 받고도 제대로 인사를 못했네. 앉아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게. 아, 아닙니다. 아직 배송할 물건이 많아서 잠깐이면 되네. 부탁일세. 회장의 간곡한 부탁에 우성은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왔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성군은 가족이 있나?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고요. 부모님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우성에게 보였죠. 5살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 우성은 사진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묘하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걸 보여주시는지. 그냥 궁금해서 그러네. 우성군 나이가 35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태어난 곳은 어디인가? 갑작스러운 질문들에 우성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빛에 담긴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죠. 정확히는 모릅니다. 할머니께서 바닷가 근처에서 절 발견하셨다고만 들었습니다. 5살 때쯤이었다고.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놓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죠. 바닷가, 어느 바닷가인지 기억나나? 죄송합니다. 어려서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한서린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오전 회의 시간입니다. 서린은 우성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택배 기사가 왜 여기 있죠? 서린아, 이분은 내 손님이다. 손님이요? 택배 기사가요? 서린의 차가운 시선에 우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우성이 나간 뒤 서린은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택배 기사한테 관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서린아, 혹시 오빠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겠니? 서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또 그 이야기예요? 오빠는 죽었어요. 30년 전에요. 그만 잊으셔야 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회사가 흔들려요. 이사회에서도 걱정하고 있다고요. 서린이 나간 뒤 회장은 오영배를 불렀습니다. 오 실장, 김우성 씨 DNA 샘플을 구할 수 있겠나? 오영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그럴 필요가 있으십니까? 필요하네. 반드시 확인하고 싶네. 그날 저녁 우성은 요양원으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우성을 보자 환하게 웃었죠. 우리 우성이 왔구나. 할머니, 좀 어떠세요? 늘 그렇지 뭐. 그런데 우성아,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우성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5살 때 바닷가에서 발견된 게 맞아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 과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우성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널 키웠고 넌 내 손자야. 그거면 충분하지 않니? 하지만 할머니,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든 다시 만나지 마. 알았지? 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우성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의문이 커져만 갔죠. 한편 최민석 회장은 서재에서 또다시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진실이 무엇이든 확인해야겠다고.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아픔,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라고. 며칠 뒤 우성은 대한그룹 본사로 특별 배송 요청을 또 받았습니다. 이번엔 회장실에서 직접 지명 요청이었죠. 우성은 영문도 모른 채 다시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우성군, 자주 보게 되는군. 최민석 회장의 얼굴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커피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불렀네. 우리 회사 직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나? 네. 저는 택배 일이 있는데요. 오후 시간만이라도. 시급은 택배 일의 3배를 주겠네. 어떤가? 터무니없는 제안이었지만 우성은 할머니 병원비를 생각하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일주일만 해보게. 부담 갖지 말고. 결국 우성은 수락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직원 식당에서 커피를 내리는 일을 시작했죠. 회장은 매일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내려와 우성이 내린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성군 커피는 특별한 맛이 있네. 어디서 배웠나? 그냥 독학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회장은 우성의 성격과 습관을 관찰했습니다. 왼손잡이인 것, 귀 뒤를 긁는 버릇, 생각에 잠길 때 눈썹을 찌푸리는 것까지 모든 게 어린 시절 잃어버린 아들과 닮아 있었죠. 한설이는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 오영배를 따로 불렀죠. 오 실장님,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 거예요? 그 택배 기사한테 왜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사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30년 동안 아버지 곁에 계셨잖아요. 오영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 청년이 돌아가신 도련님을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돼요. 오빠는 죽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그날 저녁 서리는 우성이 일하는 식당으로 갔죠. 김우성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우성 앞에 앉은 서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훑어봤습니다. 당신 목적이 뭐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지한테 접근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돈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 우성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아무 목적도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리는 테이블 위에 현금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1억이에요. 이거 받고 아버지한테서 떨어지세요. 우성은 돈을 보지도 않고 일어섰습니다. 전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우성이 나가자 서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사설탐 정사무소죠? 한 사람 신원조사를 부탁하고 싶은데요. 다음 날 회장은 우성에게 건강검진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모두 정기검진을 받네. 자네도 받아보는 게 어떤가? 저는 괜찮습니다. 무료야. 그리고 할머니 건강검진도 함께 해드리겠네. 할머니 이야기에 우성은 망설였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되던 차였거든요.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병원에서 우성은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중엔 DNA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우성은 그것이 유전자 검사인 줄 몰랐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오영배 비서실장과 마주쳤습니다. 김우성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긴 오영배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우성 씨, 회장님께서 왜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시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회장님은 30년 전에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바닷가에서요. 그리고 당신이 그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바닷가에서 발견됐다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올랐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전 김순덕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당신이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세요. 그럼 모든 게 끝납니다. 오영배의 눈빛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불안한 눈빛이었죠. 그날 밤 우성은 요양원으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할머니 친손자가 맞나요? 할머니는 우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성아,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정은 피보다 진한 법이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할머니, 그리고 한 가지 말해줄게. 넌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한 아이였어. 바닷물에 젖어 있었는데도 울지 않고 오히려 날 보고 웃었지. 마치 날 기다렸다는 듯이. 우성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할머니가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라는 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민석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그리고 결과를 본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99.9999% 일치. 친자관계 확정.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고 그것도 자신의 코앞에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우성에게 알릴 것인가? 회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때 오영배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결과를 보셨습니까? 오 실장.
우리 우성이가, 우리 아들이 맞았어. 오영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제 곧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이 일은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공개하시면. 알고 있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어. 내 아들이니까. 한편 서린이 의뢰한 사설 탐정도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우성, 35살 김순덕 씨의 손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30년 전 김순덕 씨가 미아 신고를 했던 기록이 있는데 그 시기가 정확히 회장님 아드님이 실종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발견 장소도.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 택배 기사가 자신의 오빠란 말인가?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대한그룹 본사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민석 회장은 핵심 임원들과 가족만 모아놓고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네. 30년 전 실종된 내 아들 우성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서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 사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 겁니까?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999% 일치야. 서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조사한 결과도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사람을 후계자로 만드실 건가요? 그건 차차 생각해 볼 문제다. 일단은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야. 그때 오영배 비서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 일을 성급하게 처리하시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주가도 폭락할 수 있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 실장 말이 맞습니다, 아버지. 30년 동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가져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회장은 딸의 얼굴을 쓸쓸하게 바라봤습니다. 설이나 우성이는 내 오빠야. 가족이란 말이다. 가족이요? 우리와 함께한 시간도 추억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이에요? 전 그 사람 인정 못합니다. 설이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죠. 회장님, 신중하셔야 합니다. 지금 대한그룹은 중요한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알겠네. 당분간은 비밀로 하겠네. 하지만 언젠가는 공개할 것이니 그리 알고 있게. 회의가 끝난 후 오영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죠. 30년 전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끝장이야. 당시 오영배는 회장의 최측근이었지만 아직 신입이었습니다. 우성 도련님이 실종된 직후 부산 근교 마을에서 미아 발견 제보가 들어왔죠. 하지만 회장님의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고 회사도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오영배는 판단했죠. 이 아이가 정말 도련님이 맞는지 확실하지 않으니 일단 묻어두자고. 그리고 그 결정은 30년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밝히면 자신은 모든 걸 잃을 것이었죠. 한편 우성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택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엔 회장의 부름으로 또 직원 식당에서 일했죠. 우성군,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네. 저녁이요? 함께 식사하고 싶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우성은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회장이 자꾸 자신을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저녁 호텔 레스토랑의 개인실. 회장은 와인을 따르며 우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수록 더 닮아 보였죠. 우성군,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글쎄요. 저한텐 할머니가 전부라서. 만약, 정말 만약에 말이야. 자네에게 친부모가 있다면 만나고 싶나? 우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를 버린 사람들을 왜 만나야 하죠?
전 할머니가 계시니까 충분합니다.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었지만 우성의 입장에선 버려진 것과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그들에게 사정이 있었다면? 사정이요? 어떤 사정이 있어도 아이를 잃어버리는 건 변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찾지도 않았다면 그건 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성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자신은 30년 동안 아들을 찾기 위해 뭘 했던가. 처음 몇 년은 미친 듯이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했던 게 사실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요? 아니야. 맞는 말이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로비에서 한서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우성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서린은 우성을 호텔 라운지로 데려갔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예요? 무슨 말씀인지. DNA 검사 결과 알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 오빠라는 거. 우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DNA 검사? 오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모르는 척하지 마요. 다 계획하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전 정말 모릅니다. DNA 검사가 뭔지도 모르고 당신 오빠라는 것도. 서리는 우성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모르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경고할게요. 우리 아버지한테서 떨어져요. 회사도 재산도 바라지 마요. 전 당신을 오빠로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저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전 그저. 그때 우성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죠. 김우성님?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우성은 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서린을 뒤로하고 뛰쳐나가는 우성.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할머니 생각뿐이었죠. 병원 응급실. 우성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보호자분이세요? 할머니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안정을 취하고 계시니 조금 기다려주세요. 우성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가족, 자신을 키워준 은인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니. 할머니, 제발. 저 두고 가지 마세요. 그때 누군가 우성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최민석 회장이었죠. 회장님? 어떻게? 서린이한테 들었네. 내가 아는 최고의 의료진을 불렀으니 걱정 말게.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회장은 우성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우성아, 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성은 회장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서 두 사람은 마주 서 있었죠. 30년 전 해운대에서 너를 잃어버렸다. 파도에 휩쓸려서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넌 정말 내 아들이야. 우성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그럼 30년 동안 왜 찾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제 와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우성님, 할머니께서 깨어나셨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성은 회장을 뒤로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죠. 할머니, 우성아, 미안하다. 왜 미안하세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우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구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할머니, 지금은 쉬셔야 해요. 아니야,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아.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바닷가에서 널 발견했을 때 내 옷에 이름표가 있었어. 최우성이라고 적혀 있었지. 우성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경찰에 신고했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찾는 사람이 없더구나. 그러다 뉴스를 봤지. 대한그룹 회장 아들이 실종됐다고.
사진을 보니 내가 맞았어. 그런데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찾아왔어. 정장을 입은 남자였는데 돈 봉투를 주면서 그랬어. 이 아이는 이미 죽은 아이다. 키우고 싶으면 키우되 절대 대한그룹에 연락하지 말라고. 우성은 충격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말이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대한그룹 사람이었을 거야. 그들은 널 찾고 싶어 하지 않았어. 병실 밖에서 듣고 있던 최민석 회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아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 그게 가능한 사람은? 회장은 즉시 오영배를 호출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오영배는 금세 병원으로 왔죠. 오 실장, 30년 전 우성이 수색 작업. 자네가 총괄했었지? 네, 그렇습니다만. 혹시 부산 근교 마을에서 미아 발견 신고가 있었나? 오영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그때 병실에서 나온 우성이 오영배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할머니가 다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할머니한테 돈을 주고 저를 숨기라고 한 사람. 바로 당신이죠? 회장이 오영배를 돌아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오 실장, 설마. 정말인가? 오영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나? 회장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영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죠. 당시 회장님의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셨습니다. 부인께서도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회사는 위기에 빠져 있었죠. 그때 미아 신고가 들어왔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도 하지 않고 묻어버렸단 말인가? 아닙니다.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맞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오영배는 말을 멈췄습니다.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웠죠. 하지만 뭔가 말해. 그때 부회장님이 지금의 부사장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설인의 어머니, 회장의 후처 이야기가 나온 것이었죠. 부인께서 그러셨습니다. 도련님이 돌아오면 설인 아가씨가 모든 걸 잃게 된다고. 차라리 없는 사람으로 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그 여자가 감히. 회장은 주먹을 떨었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를 원망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전 결정했습니다. 도련님을 그 할머니께 맡기기로. 대신 충분한 돈을 드리고 잘 키워달라고 부탁했죠. 정기적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도련님이 잘 크고 있는지. 우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영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가끔 우리 동네에 왔던 그 아저씨군요. 할머니가 피하라고 했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영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이 폭발한 것이었죠. 그때 한설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설인아,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 설인은 우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오빠. 처음으로 오빠라고 부르는 설인. 우성은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사과받을 생각 없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도 전 이미 다른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우성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곁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회장은 오영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 실장, 자네를 용서할 순 없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네. 회장님, 내일 당장 기자회견을 열겠네. 우성이가 내 아들이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정식으로 후계자로 지명할 거야. 하지만 우성 씨가 원하지 않을 수도. 그건 우성이가 결정할 일이야.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첫 햇살이 들어왔죠. 우성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성아, 내가 선택해라. 그들과 함께 할지, 나와 계속 살지.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우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과 30년 동안 함께한 가족. 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이 막막했죠. 병실 밖에선 최민석 회장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아들.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대한그룹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민석 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죠. 언론사들도 무슨 일인지 알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성은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입원 치료가 필요했죠. 우성아, 회장님이 오셨다. 간호사의 말에 우성이 돌아보니 최민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정장을 갖춰 입은 모습이었죠. 우성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병원 옥상 정원.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공식 발표할 거야. 전 원하지 않습니다. 우성의 단호한 대답에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왜? 내 권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니? 권리요? 전 그런 거 바란 적 없습니다. 30년 동안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이 사람이 내 엄마다. 내가 실종된 후 매일 울면서 너를 찾았어. 결국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지만 우성은 사진 속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성.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죠. 어머니는 저를 얼마나 찾으셨나요? 죽는 순간까지 내 이름을 불렀다. 우성아, 우성아 하면서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에 우성의 마음도 흔들렸죠. 그날, 왜 저를 놓치신 겁니까?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를 받느라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잠깐만이라고 생각했는데 파도가 갑자기 회사가 저보다 중요했군요. 우성의 차가운 말에 회장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우성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설인이었죠. 오빠, 지금 당장 아버지를 말려주세요. 기자회견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오빠가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소송을 준비하는 이사들이 있어요. 실종 기간이 30년이라 법적으로 복잡하대요. 우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런 일이 생기는군요. 상관없습니다. 전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으니까. 오빠. 우성은 전화를 끊고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기자회견은 하지 마세요. 회사가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야. 아니요,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죠. 갑자기 나타난 나 때문에 애꿎은 직원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됩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병원 로비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이었죠. 최 회장님, 실종된 아드님을 찾으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분이 현재 택배기사라는 소문이 있는데요. 우성과 회장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어졌죠. 그때 우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우성에게 향했습니다. 저는 김우성입니다. 네, 회장님의 친자가 맞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죠. 하지만 우성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김순떡 할머니의 손자 김우성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대한그룹과는 아무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며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죠. 그럼 왜 회장님과 만나신 겁니까?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택배를 배달하다 회장님을 도와드렸고 그것이 인연이 되었을 뿐입니다. 최민석 회장이 우성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성아, 그럴 필요 없어. 넌 내 아들이야. 우성은 회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때 병원 직원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김우성님, 할머니께서 찾으십니다. 상태가. 우성은 기자들을 뚫고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할머니, 우성아, 이리 와보렴. 우성은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우성아, 이제 내 아버지를 찾았으니 할머니는 안심이다.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제 가족이에요. 할머니는 힘겹게 우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넌 내 자랑이었어. 할머니, 제발. 그때 최민석 회장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회장을 보고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죠. 회장님, 우성이를 부탁합니다. 어머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성이를 지켜주셔서. 회장이 할머니께 깊이 절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이 병실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었죠.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우성이를 키워주신 분이니 저에게도 어머니십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황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30년 동안 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우성은 두 사람을 보며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사랑이 모든 것을 이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죠. 병실 밖에선 한서린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오영배 실장도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서린의 물음에 오영배가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성 도련님은 회장님의 아들이 맞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언론은 우성의 파격적인 선언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재벌가 숨겨진 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소식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하지만 우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있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도. 할머니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호전되었고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죠. 최민석 회장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준 덕분이었습니다. 우성은 여전히 택배 일을 계속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죠. 동료들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우성이 변함없이 대하자 곧 평소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우성아, 너 정말 대단하다.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다니. 포기한 게 아니에요. 원래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물류센터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서린이었죠. 오빠,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우성은 망설이다가 차에 올랐습니다. 서린은 한강이 보이는 카페로 그를 데려갔죠. 오빠,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시는 것도 알고 할머니 병원비를 대신 내시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서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성을 바라봤습니다. 이사회에서 아버지를 압박하고 있어요. 숨겨진 아들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주가도 떨어졌고요. 그래서요? 오빠가 공식적으로 상속 포기 각서를 써주세요. 그럼 이사회도 안정될 거예요. 우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군요. 아니에요. 전 정말 오빠를 오빠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지만 회사는 우리 개인의 감정과는 별개잖아요. 우성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둔 상속 포기 각서였죠. 이미 작성해뒀습니다. 변호사 공증도 받았고요. 서린은 놀란 눈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오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할머니를 대한그룹 VIP 요양원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매일 찾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뿐이에요? 네. 그것뿐입니다. 서리는 우성을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욕심 없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오빠가 맞는 걸까? 그때 우성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이었죠. 우성아, 지금 어디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서린과 함께 있습니다. 그럼 둘 다 회사로 와라.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 이사진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살벌했죠. 회장님,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숨겨진 아들을 인정할 건지 아니면 회사를 지킬 건지. 이사회 의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최민석 회장은 우성을 바라봤죠. 우성아, 이 자리에서 내 생각을 말해보거라. 우성은 일어섰습니다. 수십 명의 이사들이 그를 주시했죠. 안녕하십니까? 김우성입니다. 우성은 상속 포기각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대한그룹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사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우성의 말은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5살 아이가 바다에서 실종됐습니다. 그 아이는 가족을 잃고 이름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죠. 하지만 우성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키워준 할머니를. 그래서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그 아이가 원하는 건 재산도 권력도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최민석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회사를 뺏으러 온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으러 온 것뿐입니다. 우성이 앉자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이사가 손을 들었죠. 저는 김우성 씨를 정식 이사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이사의 발언이었거든요. 재산을 포기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경영자의 자질이 있다고 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여러 이사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우성은 당황했죠. 저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배우면 됩니다. 회장님도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최민석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김우성을 대한그룹 사회이사로 선임하는 건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우성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회장실에서 우성과 회장, 서린이 모였습니다. 우성아, 부담 갖지 마라. 이사직은 명예직이야. 내가 원할 때만 참석하면 돼. 하지만 전 정말 아무것도. 오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린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습니다. 사실 오빠 같은 사람이 필요했어요. 회사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시각을 가진 사람. 우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었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택배 일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회장과 서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너답구나. 그날 저녁 우성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사가 됐어요. 말도 안 되죠? 할머니는 우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성아, 이제 내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러워.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알아, 우리 우성이는 그런 아이니까.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돌아 제자리를 찾은 것 같으면서도 또 새로운 시작 같기도 했죠. 우성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김우성이면서 최우성이기도 하다고. 두 개의 정체성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대한그룹 VIP 요양원 정원엔 벚꽃이 만개했죠. 김순덕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꽃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죠? 우성이 할머니 뒤에서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평일인데도 우성은 할머니 곁에 있었죠. 오전엔 택배 일을 하고 오후엔 할머니를 찾아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성아, 오늘도 이사회가 있다며? 네, 저녁에 참석해야 해요. 하지만 그 전까진 할머니랑 있을 거예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최민석 회장이었죠.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을 찾았지만 오늘은 평일인데도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회장은 할머니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도 환한 미소로 답했죠. 회장님도 오셨네요. 바쁘실 텐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회장이 우성을 바라봤습니다. 우성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우성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늘이 내가 처음 우리 회사에 택배를 배달하러 온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이야. 우성은 놀랐습니다.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니. 그때 복도에서 쓰러진 날 도와줬지.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어. 운명이었네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을 돌아서 만난 운명.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었어요. 세 사람은 벚꽃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죠. 우성아, 한 가지 제안이 있다. 회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대한그룹 물류자회사를 맡아보지 않겠니? 우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전 경영을 모르는데요. 넌 현장을 알아.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알고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오빠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한설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도 오늘 요양원을 찾은 것이었죠. 오빠가 이사회에서 제안한 택배기사 처우 개선안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제안이었죠. 우성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죠. 우성아, 이제 내가 받을 것은 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나눌 때야. 우성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를 맡는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뭔가 택배 기사들을 위한 휴게실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도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너답다. 그때 오영배 전 비서실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30년 전 일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지만 회장의 배려로 고문직을 맡고 있었죠. 도련님, 축하드립니다. 오 실장님, 이제야 제자리를 찾으신 거죠. 30년 동안 죄송했습니다. 오영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성은 그를 일으켜 세웠죠. 이제 그만 용서하세요. 자신을요. 오영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 대한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물류자회사 대표 선임건이었죠. 김우성 이사를 물류자회사 대표로 추천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우성은 이제 정식으로 경영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죠. 이사회가 끝난 후 우성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건물 아래서 택배를 나르던 자신이 이제는 이곳에 서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시죠? 설인이 옆에 왔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오빠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정말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도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해 줄 거예요? 우성은 설인을 돌아봤습니다. 차가워 보이던 그녀의 눈에 불안함이 서려 있었죠. 설인 씨,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진짜 오빠니까. 우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설인아. 우린 이미 가족이야. 피로 이어진 가족. 남매는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성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택배 트럭이 아닌 자신의 차를 몰고 물류센터로 향했죠. 대표가 되어서도 현장을 직접 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대표님, 아니, 우성 형.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형은 무슨, 그냥 우성이라고 불러.
나도 여러분과 같은 배달부였으니까. 우성은 직원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우성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정원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죠. 할머니, 뭐 쓰세요? 응, 내 엄마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 엄마요? 하늘에 계신 내 엄마. 아들 잘 찾았다고, 잘 키웠다고 자랑하려고. 우성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엄마예요. 저를 키워주신. 그래, 그래. 우리 우성이. 그때 최민석 회장이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우성아, 이걸 주려고. 상자 안에는 오래된 시계가 있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내게 주신 시계야. 이제 내가 가져라. 우성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죠. 단순한 시계가 아닌 가문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녁 무렵 우성은 혼자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실종됐던 그 해변이었죠. 파도는 여전히 넘실거렸고 노을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돌아왔어요. 우성은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동생도 있어요. 파도 소리가 대답처럼 들려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죠. 우성아, 저녁 먹으러 오렴. 회장님이랑 설인 양도 왔어. 네, 지금 가요. 우성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랐죠. 요양원 식당에는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최민석 회장, 한설인, 김순덕 할머니, 그리고 오영배까지. 마치 진짜 가족 모임 같았죠. 자, 건배하자. 우리 우성이의 새 출발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짠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창밖으론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택배를 기다렸고 누군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것은 단순한 물건도 단순한 혈육도 아니었죠.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30년을 돌고 돌아 전해진 하늘이 배달해준 사랑이었습니다.